한양에서 반나절 거리쯤 가면 두메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처녀가 살고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은심이라 합니다. 이 은심이가 보통 처녀가 아니었으니 다름 아닌 방귀대왕 처녀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방귀를 뀌었습니다. 방귀 소리가 어찌나 큰지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놀라서 두레박을 놓치고 참새떼가 후다닥 날아가고 심지어 마을 원님도 천둥이 치나 하며 기와집 처마를 붙들고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내가 말이오, 두메골 은심이 방귀 소리를 들었는데 거북선 대포가 터져도 그만큼 천지를 뒤흔들지 못할 것이오. 그 정도요? 근데 말이야, 그거 알아? 우리 옆마을에도 방귀 한 방이면 집 한 채 흔들린다는 사내가 있다던데? 그 사내라면 혹시 달천이라 하는 저 아니오? 맞아. 듣자 하니 달천이 방귀를 뀌면 장독대가 쓰러진다는데 어디 은심이랑 견줄 수 있을까? 그리하여 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방귀가 센가 하는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두 방귀쟁이의 소문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방귀가 내깃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창피해서 어찌 사나? 왜 남의 방귀 가지고 내기까지 한단 말이야? 은심이는 속상하고 창피함에 몸둘바를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달천이라는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달천은 한눈에 봐도 장사처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어디 내 귀로 듣고 판단해야겠소. 과연 두메골의 은심이라는 처자가 나보다 방귀가 센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달천은 두 손을 허리에 짚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고로 방귀는 기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오. 내 방귀는 수레를 흔들고 심지어 소도 말도 놀라 달아날 정도라오. 그런데 내게 맞설 여인이 있다니 흥미롭군.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방귀쟁이라 손가락질하니 어쩌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심아, 인간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란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내 방귀가 남들보다 크다고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내 방귀 덕에 우린 여태 쥐도 쫓고 꺼져가는 장작도 활활 타오르게 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지 않느냐? 그래도 저는 싫다고요. 은심이는 어머니에게 밤새 신세 한탄하였죠. 그리고 다음 날 은심이의 집 앞에 웬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은심 처자, 나와보시오. 소문 듣고 왔소이다. 은심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달천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대와 대결을 하자고 하려 왔소. 서로 누구 방귀가 더 센지 한 판 붙어보는 것이 어떻소? 아니, 무슨 말이요? 헛소문이요, 그런 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정말. 그러자 달천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내가 조건을 걸겠소. 듣자 하니 집에 빚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기면 그 빚을 모두 갚아주겠소. 또한 텃밭 한 떼기도 내어주겠소. 은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많아 고민하던 터에 이런 제안이라니.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뀐다는 것이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팔꿈치로 은심을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빚이 좀 있지 않느냐? 은심은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소. 사흘 후에 보십시다. 그렇게 사흘 후 마을 어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로 대결이 벌어진다는 말인가? 두 사람 다 방귀로 유명한데
누가 이길지 기대되는구먼. 결국 은심은 천천히 마을 한복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달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결을 받아들이겠소. 그 약속 꼭 지켜야 하오. 물론이지. 사내가 한 입 가지고 두말하겠소. 달천은 크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이오. 이거 전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떨리는군. 그렇게 하여 두 방귀쟁이의 운명을 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장사들이 구경하러 올 만큼 큰 소문이 난 탓에 두메골 장터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반부터 상놈, 아이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대체 누가 더 셀 것인가 기대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자,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소. 이 대결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방귀의 주인을 가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오. 관중들이 우레 같은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씨 창피하게 뭐라고 씨부려 싸는겨. 빨리 후딱하고 자리를 뜨고 싶구만. 은심은 두 손을 치마 폭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으나 그녀도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본디 이런 시합을 할 생각이 없었으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나섰소. 하지만 나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자, 그럼 시합을 시작하겠소. 그럼 누가 먼저 방귀를 낄 것인가? 심판을 맡은 마을 사내가 묻자 달천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소. 처자가 먼저 한다면 창피해서 도망갈지도 모르지 않소. 달천은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양 무릎을 땅에 꿇고 기세 좋게 엉덩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자, 가겠소이다. 순간 장터 한가운데 있던 장독대가 흔들리고 나뭇가지 위에서 쉬던 비둘기떼가 펄럭펄럭 날아올랐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과연 장사로군. 이 방귀는 꽤나 위력적이오. 달천은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았소? 이 정도면 내 승리가 확실할 것이오. 그러나 은심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은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치마 자락을 단단히 잡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순간 솥뚜껑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소뚜껑이 날아가 버렸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솥뚜껑과 함께 솥까지 그 자리에서 대구르르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심판이 크게 외쳤습니다. 은심 처자의 승리여.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달천은 어이가 없다는 듯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은심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방귀 여제라 부르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 처자가 이긴 것은 명백하니 약조는 지키겠소. 은심은 감격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빚도 갚고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혼기에 찬 은심이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살림도 넉넉해졌으니 장가들려는 사내들이 줄을 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집안도 그녀에게 혼담이 오가지 않았죠. 어느 날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은심에게 말했습니다. 은심아, 아무래도 내 소문이 너무 커졌나 보다. 남정네들이 너를 무서워하는구나. 은심은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결국 방귀가 이렇게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소. 그때 마당에 서 있던 은심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
이 아비가 알아서 하겠다. 아버지, 내 소문이 닿지 않는 먼 마을로 가서 좋은 사내를 찾도록 하자꾸나. 결국 은심의 가족은 먼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그녀는 정갈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혼처를 찾게 되었고 다행히 성실한 사내와 혼이 나여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에게도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심이의 반기를 참는 삶이 시작되었죠. 며느라, 내 얼굴이 어째 점점 말라가고 있구나. 시아버지가 의아한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시집 온 지 석 달이 되었는데 처음엔 고운 얼굴이던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누래지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 왜다. 아무래도 속병이 있지 않은가 싶소? 시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방귀를 뀌지 못해서였습니다. 본래라면 아침 저녁으로 힘차게 뀌어야 속이 편할 터인데 시집 온 후엔 단 한 번도 방귀를 뀌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이불을 꼭 덮어쓰고 속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정말 병이 나겠구나.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편과 시부모 앞에서 방귀를 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갈수록 노랗게 떠가자 시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우리 집안에 큰일이 날 것이네. 어서 의원을 불러야겠소. 아, 아버님.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아니, 병이 아니라니? 그럼 그 얼굴이 대체 어찌 된 것이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실은 방귀를 참아서 이러하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 방귀라면 끼면 될 것을. 방귀 안 끼는 사람도 있더냐? 시어머니도 박장대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뭘 그런 걸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우리 집 귀한 며느리인데 방귀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댁에서 끼기는. 그리고 제 방귀가 좀. 그러자 시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개의치 말고 어서 마음껏 끼어보거라. 그럼 아버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은심이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뀌었죠. 천지가 떠나갈 듯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집안에 걸어두었던 족자가 덜컹거렸고 마당에서 놀던 닭들이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순간 강렬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전란이라도 터진 게냐? 아이고, 이거 채독 걸려 죽겠소? 하지만 며느리는 오랜만에 방귀를 뀌어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은심의 시아버지는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방귀를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 방귀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부인과 상의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를 사돈댁으로 보내야겠소. 그래야겠지요. 그래도 너무 내보내려는 티를 내지 마시지요. 그렇게 하여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친정 나들이라는 핑계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간다는 생각에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언덕에 커다란 배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아가, 목이 마르구나. 저 배나무에서 배 하나 따먹으면 좋으련만. 그러자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그녀는 배나무 앞에 서더니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흔들리며 배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과일 장수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이 많은 배는 다 드실 거요? 아니면 저한테 좀 파시구려? 오호라, 이 방귀가 그냥 폐단이 아니라 돈이 되는구나. 그 길로 시아버지는 친정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 방귀는 복덩어리로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시온지? 저는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제부터 배농사를 할까 한다. 가을마다 배나무 아래에서 마음껏 방귀를 뀌어다오. 네, 며느리의 방귀 덕에 과수원이 번창하면서 시아버지는 점점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방귀 덕에 배가 이렇게 잘 열리는데 땅을 조금 더 사면 안 되겠는가? 시아버지는 배나무 밭을 더 넓히려 했으나 가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악독한 고리대금업자 배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돈이 필요하시다고. 배서방은 꿀 바른 말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제가 큰 돈을 빌려드릴 수 있소. 이자는 아주 조금만 받을 테니 걱정 마시오. 시아버지는 욕심이 앞서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이를 어쩐다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에 돈이 없구나. 시아버지는 절망했고 마침내 배에 서방이 사람들을 끌고 와 협박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돈을 주셔야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받을 게 있어야지 않겠소? 하면 땅을 가져가시오. 아니요, 땅이 아니라 며느리를 내놓으시오. 무슨 말씀이요? 나를 돈 대신 가져가겠다고. 배서방은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방귀 덕에 배가 우수수 떨어진다지. 내 배밭에서 방귀를 뀌게 하면 나는 배 부자가 될 것이야. 시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럴 수 없네. 내 며느리를 빚 대신 넘길 수는 없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드리겠소. 받아주시오. 배서방은 어이없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뭘 준다는 거야? 그래, 어서 내어주게. 그럼 순순히 가지. 순간 은심이는 치마를 단단히 움켜쥐고 깊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받아라.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배의 서방과 그의 부하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배 서방은 뒤로 나가 떨어졌고 부하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으나 방귀 냄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두 번째 방귀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습니다. 배 서방이 쓰러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빗 문서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저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빚진 문서들 아니냐? 바람에 날려 흩어진 빗 문서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거짓골로 다른 마을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구한 방귀 여왕이요. 나는 내 방귀가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소. 앞으로도 이 방귀로 좋은 일에 힘쓰겠소. 그리하여 매 가을마다 방귀 배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따기 전 며느리에게 한방 부탁하오 하고 외쳤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배나무 앞에 섰다고 합니다.
단오는 한양에서 가장 흥겨운 날입니다. 거리는 북소리, 웃음소리, 장단소리로 가득 찼고 한복 저고리에 꽃비녀를 꽂은 아낙네들은 그네를 타며 깔깔 웃고 사내들은 허리춤을 질끈 동여매고 씨름판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단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광통교 어귀, 택견판 앞에서는 유독 목청 도두는 자가 있었으니 재관아, 그 차에 발목을 노려라. 그놈 방심했다. 옳지, 그렇지. 네버답구나. 그자는 바로 장오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조의 설이이자 작년 이 대회의 우승자였습니다. 그의 친구 원재관이 마지막 돌려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리자 오복은 소리쳤습니다. 재관이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오자 오복은 양팔을 벌려 와라 껴안으며 말하였습니다. 대단하오. 액정서 별감 나오리. 오늘은 내가 사겠네. 진고개로 가세. 그리하여 오복과 친구들은 진고개의 한 주막에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습니다. 술상은 벌써 3번이나 물갈이하였고 고기 한 접시를 두고 서로 젓가락 싸움을 벌이며 흥에 겨운말이 오갔습니다. 재관이 자네 그 발차기 내가 가르쳐줬던 그 방식이지 않나? 허허, 언제 그랬나?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니. 내 기억 속엔 아주 또렷한데. 내가 맨날 발로 찼던 그 엉덩이. 그게 자네 엉덩이였거늘. 오복은 웃음을 터뜨리며 막걸리를 들이켰고 곧 얼굴은 술 기운으로 홍시처럼 벌겋게 익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그는 비척거리며 광통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개천 위에 조용히 그림자가 비쳤고 물소리가 졸졸 흐르던 그때 가마 하나가 다가와 오복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가마를 호종하던 교꾼 하나가 외쳤습니다. 이놈 길을 비켜라. 그러나 오복은 비틀비틀 가마 앞을 가로막은 채 말했습니다. 이놈이라니. 누가 누굴 보고 이놈이라 하느냐? 그러자 그 교꾼이 오복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주인은 일순 조용해졌고 오복은 턱을 문지르며 가만히 웃더니 건방진 손이로구만. 광통교 개천물 맛부터 보여줘야겠구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복은 발길질로 교꾼을 걷어찼고 그자는 퐁당 소리와 함께 개천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호종꾼들이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자 오복은 그대로 맨손으로 놈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땅에 칼이 굴러 떨어지자 그는 칼을 집어들고 가마 앞으로 걸어가며 말하였습니다. 내 놈들 주인의 위세 믿고 이리 날뛰는 모양인데. 주인 나리도 나와보시지. 잠시 후 비단 옷을 입은 고운 여인이 무릎을 꿇고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한강 나들이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그대 네 집 여인이요? 저는 포도대장 장지학 나리의 소첩이옵니다. 앞으로는 하인들을 단속하시오. 이놈들이 제 앞길을 막고 손찌검까지 하니 세도가의 체면이야 어찌 되겠소. 그리 말하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오복을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도대장이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복을 잡아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복은 뒷짐진 채 포도청으로 들어섰고 그의 입가엔 술기운 어린 느긋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장지향 포도대장은 눈빛은 칼날처럼 매섭고 코끝이 실룩일 만큼 분노에 차 있었죠. 오복이 끌려 들어오자 그는 곧장 외쳤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미쳐 날뛰는구나. 감히 내 사람들을 개천에 쳐박고 소첩에게 칼을 겨누었다 하니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겠구나. 오복은 기죽기는커녕 껄껄 웃었습니다. 허면 대장나리. 먼저 칼을 겨눈 것은 누굽니까? 먼저 손찌검한 건 대장의 하인놈들이었고 저는 그저 제 뺨값을 받아낸 것뿐이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고 오직 선 굵은 의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면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냐? 잘못한 일이 있사옵니다.
대장 나리에 애첩게 겁을 들인 점 그것만은 과하여 사죄드리오. 허나 그 외엔 떳떳하옵니다. 허허, 이놈 참 별난 놈이로구나. 목이 날아갈 판국의 사죄는 하되 고개는 숙이지 않는 이 기계라니. 좋다. 내 놈과는 칼을 겨루는 것보다 숫잔을 겨루는 것이 낫겠구나. 방으로 들라. 후로 오복은 껄껄 웃으며 넙죽 절하듯 인사하고 잔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래 사내끼리 한번 맞부딪히면 끝을 보는 법.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달큰한 약주를 부딪혔고 장재앙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나누며 무예 이야기, 관직의 허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무용담을 나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본래라면 주리를 틀고 형틀에 올려야 할 자리였건만 두 사내는 끝내 잔을 기울이며 함께 껄껄 웃었습니다. 포도청 앞엔 오복의 여왕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복이 아직 안 나왔다는디. 이번엔 진짜 목이 날아간 거 아니야? 우리가 탄원서를 써서라도 구해야지. 그 순간 술기운에 얼굴 벌겋게 물든 오복이 가벼운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내 벗들. 내 걱정에 이렇게 달려왔나? 아니, 저게 뭐야? 자네 멀쩡한 겐가? 오복의 사연을 들은 친구들은 역시 장오복이다 하고 외쳤고 그날부터 포도청 술벗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이조 관청에는 날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조 판서부터 참회, 난관, 서리까지 모두 모이는 정례 회의 날. 그런데 오늘따라 서리들의 표정은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그 난관 양반 또 설쳐되겠지요. 그 작자가 제 입으로 서리는 손과 발이란 말까지 하였다더이다. 바로 얼마 전 과거의 급제에 이조에 새로 부임한 난관, 윤희연. 고작 20해간 넘긴 얼굴에 솜털이 뽀송뽀송한 난관이 이조 서리들을 죄다 머슴 다루듯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영의정대감의 조카로 누구 하나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 속만 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한 사내가 무심히 들어섰습니다. 장오복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난관이 의뢰하던 대로 무심히 회의록을 펼치며 말하였습니다. 이번 부임 서리들의 품계별 배속권은 아니 왜 또 그 늙은이 박서리입니까? 서부는 벌써 60이 넘은 양반인데 아직도 품계를 못 올리다니 본인이 무능한 탓이겠지요. 그 말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서리는 이조 서리 중 최고령자였고 예법도 박식하며 인품으로 모두가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박서리를 두고 무능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역시 아들을 낳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 인물은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요? 이 어린 나이에 60 넘은 어른도 공깃돌 다루듯 하는 담대함. 상관을 상관이라 여기지 않는 기계. 천하 장군감이옵니다. 장군감. 회의장은 갑작스레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윤난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무슨 무례한 말이오? 무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의를 논하시려거든 먼저 박서리 어르신께 사과부터 하시지요. 난관 나리는 품계만 배웠지 사람의 도리는 아직 익히지 못하신 듯하옵니다. 감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감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리들은 이름 없는 풀잎 같으나 한번 뿌리 박으면 천둥에도 흔들리지 않사옵니다. 참판이 헛기침을 했고 참이는 시선을 피했고 회의장 구석의 늙은 서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윤난관은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하려다 오복의 정면 응시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오복은 끝까지 고개 숙이지 않고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난관 윤희연은 오복 앞에서 스스로 피했고 다른 서리들에게도 이전 같은 무례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윤난관은 오복을 파면시키려고 했으나 다른 관리와 판서의 반대로 오복은 파면되지 않았죠.
이런 사내 중에 사내인 그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죠. 광평방 어귀 그 골목 끝에 피었다가 사라진 한 여인의 그림자. 그녀는 변영신 낭자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그날 이후 오복의 마음은 하루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꽃 같았고 그는 바람 같았으니 닿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장오복은 그곳을 또 어슬렁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역관 변시댁의 외동딸이었죠. 얼굴이야 말할 것도 없고 말소리엔 곡조가 있고 걸음걸이마다 봄바람이 흩날리는 듯하니 오복은 처음 본 그날부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구애에도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나으리, 다른 볼일 없으시다면 지나가시지요. 그냥 걷는 길입니다. 이 길 끝이 좋아서. 하면 길은 곧장 걸으시면 될 일이지. 같은 자리를 서성거리시니 구경거리 아닙니까? 오복은 그 말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꾸역꾸역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다시 광평방으로 갔습니다. 그를 말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댁은 금가락지 물고 태어난 아시네. 그냥 꽃구경이라 생각하시게. 뽑으려 들지 마시고. 그녀를 보쌈하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가져오길 바랐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에게서 종이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내일 초하루 정오 즈음 백운정으로 오시옵소서. 그 편지를 받고 오복은 두 손으로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이 통했구려? 다음 날 그는 말끔히 차려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영신은 정자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낭자께서 절 찾으셨다 하여 왔소이다. 예, 나으리. 앉으시지요. 그는 덜컥 앉지도 못하고 그녀 얼굴만 바라보다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마음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 번 뵌 날부터 늘 마음이 걸려서. 영신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리를 한양에서는 모르는 이도 드물지요. 나으리의 의기와 이른 말입니다. 허면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한마디는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사옵니다. 예? 제가 연모하는 이가 따로 있사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반경일 도령이라 하옵니다. 나으리와도 안면이 있으시지요? 그 이름이 오복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는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그렇소? 제가 부친을 설득할 수 없어 오복 나으리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그분의 훌륭함을 증명해 주시면 혼례를 이룰 수 있을까 하여.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일도 영신을 사랑하고 영신의 마음도 알지만 영신의 집안에서 자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같은 역관 집안 출신의 현승기에게 시집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승기는 여왕의 동년배 친구들 사이에서 오만불손하기로 소문난 자였죠. 오복은 조용히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꽃을 일부러 꺾으려는 마음은 없소. 다만 향기를 맡다 보니 취하였던 것뿐이옵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고 정자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오복의 집에는 사흘치 술이 진배 없이 쌓였고 그는 한 말 두 말 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를 찾으러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낭자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네. 마음은 누구에게 줄지 본인이 아는 것이지 내 욕심이었네. 다만 어찌된 일인지 눈을 감아도 그 눈동자가 아른거리구만. 그의 가슴은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싸움을 이기고도 오늘은 지고만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오복은 마을어귀 주막에도 광평방 그 골목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복은 주먹으로 술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에이,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여인, 내가 좋아하는 벗 경일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사내가 아니겠느냐? 그는 곧장 방경일을 찾아갔습니다. 방경일은 늘 그렇듯 소박한 옷차림으로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복은 문을 박차고 들어서기 전에 살짝 기침을 하고 들어섰습니다. 이복에, 나왔네. 오복 형님, 어찌 오셨습니까? 오복은 그간의 사연을 경일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오복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도 그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변 낭자를 마음에 품었었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네. 지금은 어떤 일을 도러 온 것이니? 어떠한 일이신지요? 자네와 낭자의 혼례를 성사시키려면 낭자의 부친을 설득해야 하거든. 자네의 이름과 실력을 널리 알릴 길이 필요하다네. 형님, 그 일을 왜 도와주시는지요? 오복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놓친 인연이라 하여 버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영신 낭자 마음이 자네를 향해 있으니 내가 한 번 등 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오복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네. 곧 백전 시회가 열릴 것이야. 유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말이다. 그대도 나도 그리고 현승기라는 자도 불러내야 한다. 현승기. 역관 집안의 자제로 그 자가 바로 영신 아시댁에서 정한 혼처라 들었습니다. 맞다네. 그 녀석이 장원이라도 한다면 자네도 끝이겠지. 허나 자네가 이기면 낭자의 부친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네. 그리하여 오복은 여왕의 여러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밤 진곡의 주막에서 묘한 작당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백전이 열렸고 한양 중서부 연당에는 북소리와 함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출제자는 상춘원의 시관, 심사위원으로는 변영신 낭자의 아버지 변영감까지 위촉되었습니다. 오복은 경일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자네 모든 걸 걸게나. 제 마음을 다 담아 쓰겠습니다. 그날 백전의 주제는 정이었습니다. 경일은 남쪽 자리에서 홍운으로, 현승기는 북쪽에서 옥운으로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분놀림을 숨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시가 완성되자 시축은 심사위원 앞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백전의 장원은 방경일의 차지였습니다. 그 말에 오복은 고개를 들고 경일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혼례상을 받으라. 경일은 오복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요? 나중에 자네가 딸을 낳으면 나를 꼭 대릴사위 시켜주게. 둘은 웃음을 터뜨렸고 연당에는 밤늦도록 술과 시가 넘쳐 흘렀습니다. 백전이 끝나고 백전의 시를 심사했던 영신의 부친과 다른 심사위원들은 경일의 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문장이면 능히 문과에 급제하고도 남는 실력이지만 출신이 한미에서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영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사윗감으로 생각하는 현승기의 시문이 경일에 비해 한참 떨어지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변영감 사랑채의 오복과 경일이 함께 마주 앉았습니다. 변영감은 먼저 경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백전 장원이란 말이지. 그 시는 참으로 빼어나더군.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오복이 입가를 슬쩍 올리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따님 말입니다. 이 친구가 마음을 오랫동안 품었다 합니다. 그런가?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네란 사내 참 재밌는 사람이구려. 이 친구도 좋지만 나는 자네가 더 마음에 들여 하는데. 허허, 영감 어르신. 저 같은 사내는 혼례상보다 주안상에 어울리는 인물이죠. 그 자리는 유쾌하게 마무리되었고 두 사람이 떠난 뒤 변영감은 영신을 불렀습니다. 영신아,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영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방도령입니다. 그의 시를 듣고 처음부터 지금껏 흠모하였습니다. 하면 더 미룰 필요 없겠구나. 혼례를 준비하마. 며칠 후 변영감은 또 다른 일을 불렀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딸 소양이었습니다. 오복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소개하고픈 사내가 있다. 이름은 장오복이라 하는 자인데 너도 만나면 마음에 들 것이다. 소양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방경일과 변영신은 혼례를 올렸고 오복 또한 조심스레 소양과의 인연을 맺었죠. 그것을 계기로 오복과 경일은 둘도 없는 벗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을 당하자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나서서 애쓴 덕택에 뜻하지 않게 장가도 가고 훌륭한 벗과의 진한 우정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라, 빨리 와봐. 달기알을 낳았어. 응? 달기알 낳는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냐? 신기하지, 이건 아주 큰 거야. 내 손보다도 커. 얼른 와서 봐봐. 연하가 손을 번쩍 흔들었습니다. 3월은 무명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에이, 이건 달걀 아니고 돌멩이잖아. 히, 그래도 너 웃었네. 너 웃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안 웃었거든. 웃었거든. 내 눈으로 봤거든. 한쪽 입꼬리가 요만치 올라갔거든. 둘은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장아장 걷던 때부터 한나란 씨의 논두렁에 빠지고 참외밭에서 꾸중을 같이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서로 울고 웃고 닭장에 숨었다 지게 밑에 들었다. 그야말로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헌데 세월이 흐르고 바람결이 바뀌자 두 처자의 풍채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연하는 요즘 아주 공주같이 곱게 생겼구먼. 사머리는 어쩐지 아비를 빼닮았는지 장사 같구만. 시집갈 때가 되자 연하는 키가 훌쩍 자라나 고모의 밥가분을 훔쳐 바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사모라, 나 이거 어때? 광나지. 이 광에 마을 사내들이 쓰러지면 어쩌나 몰라. 광은 나는데 뺨이 너무 하얘서 좀 무서워. 에이, 넌 감도 안 잡히지? 이게 바로 부잣집 마님광이요. 시골 처녀 광이 아니라고. 그에 반해 3월은 여전히 흙 묻은 손으로 콩깍지를 벗기고 해질 엮이면 모심기 끝내고 마당에서 발을 씻었습니다. 사모라, 너는 치마끈도 느슨하다. 봐, 치마끈은 이렇게 꽉 조여야지. 허리 잘록하게, 엉덩이는 봉긋. 나야 뭐 밭에 나가 일하랴, 장작 패랴. 끈 꽉 조이면 숨도 못 쉬겠어. 휴, 넌 좀 여인답게 살아라. 그러다 큰일 나. 아무도 안 데려가. 안 데려가면 엄니랑 살지 뭐. 이야, 사머리 너. 진짜 말 한 번 무섭게 한다. 내 엄니 들으면 기절초풍하시겠다. 연하는 말도 많고 눈웃음도 잘 지었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 살랑살랑한 걸음걸이, 어깨로 바람을 밀며 걷는 모양새는 벌써부터 혼처 얘기가 나올 만큼 끼가 철철 흘렀습니다. 반면 3월은 어미가 입혀주는 얻어다 온저고리에 햇볕에 탄 팔뚝 그대로였습니다. 사머라, 너도 이거 바르면 좋다. 내 고모 방에서 몰래 가져온 거야. 고모 거면 다시 가져다 줘야지. 아이고, 너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나중에 내 신랑은 심심해서 속병 나겠어. 그래도 내 곁에 있으면 속은 편할걸. 할 말을 잃은 연하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살랑살랑 꽃처럼 피어났고 3월이는 푸근한 흙처럼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처자.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 조금씩 다른 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을 끝을 물들이던 날, 연하는 살금살금 담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매실나무 아래 기다란 그림자 하나가 연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왔어? 보고 싶었어. 사내는 덩치 크고 눈매 진한 장정이었습니다. 멀리 객주 일을 따라다니며 짐꾼으로 돈을 번다던 덕팔이었죠. 연하는 사내의 손을 슬쩍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풀밭이 포근하다더라고. 노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매실 그늘 속에 묻혔고 연하의 웃음소리는 작은 새처럼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연아야. 나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나랑 같이 살자. 끔찍한 소리 하고 있어. 난 가난한 건 질색이야. 사내는 순간 어정쩡해졌고 연하는 몸을 일으키며 치마를 털었습니다. 난 말야, 곧 시집 갈 거야. 다 정해놓은 길이 있어. 뭔데? 부잣집 안방마님이지. 너 같은 일꾼이랑은 잠깐이면 좋게. 그 말에 사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하는 돌아서며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좋았어. 그 뒷모습은 분명 꽃이었으나 그 향기 속엔 꿀도 정도 없었습니다. 5, 6월 볕이 머리통을 마른 두부처럼 지지던 날. 뒷집 사머리는 어미와 함께 콩밭 고랑을 맸습니다. 치마 끝은 흙탕물에 절고 손등은 호미자루에 까칠하게 갈렸습니다. 얘야. 너한테 장가든 사내가 네 손 잡다 말고 까칠하다고 놓치겠다. 그럼 내가 먼저 놓지 뭐. 허허, 사내가 잡으면 안 놔야지. 꽉 붙들고 나 데려가라 해야지. 어미는 허리를 두드리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연화의 마당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년아, 사머리 좀 본받으란 말이야. 걔는 보리타작도 하고 논매기도 한다. 사머린, 사머리고요. 나는 얼굴 타면 끝이야. 이 얼굴 하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이 왼수가 귀한 얼굴 찾는답시고 귀하게 뒹굴기만 하네. 연하는 입술에 꼬수를 그리며 중얼댔습니다.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여종 부리고 진수성찬에 금비녀 꽂고 살 거예요. 초가집에서 굴렀던 시절은 꿈이었다고 생각할 거야. 연하 어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아휴, 맨날 딴 세상 꿈만 꿔요. 그리고 어느 날 연화의 집에 매파가 들락날락했습니다. 연화의 집에는 매파 개춘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아주는 매파로서 개춘댁이 혼담 보따리를 풀고 있었죠. 덕배란 총각이 말이여. 이목구비 반듯하고 성미는 강가처럼 잔잔하다고 하네.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내라요. 그렇지, 그렇지. 일꾼 하나 들이는 셈이라 생각해도 손해는 없겠구먼. 호러미를 잘 모신다니 인정 있고. 연하 어미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즈음 연하가 문턱을 발로 차고 등장했습니다. 나 그 혼사 안 합니다. 어이구야, 또 시작이네. 가난하고 흙냄새나고 호러미까지 모셔야 하는 총각을 왜 내가 받아야 해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그 정도가 우리 형편에 그럼 딱 맞지.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잣집 노래 계속 부를 거야? 아무튼 난 싫어요. 계속 그 집에 시집가라고 하면 강물에 심벗고 확 그냥. 참으로 내 정신이 나가려고 한다. 개매파는 눈치를 보다가 말을 붙였습니다. 너무 까탈 부리면 좋은 혼처 다 놓친다네. 얼굴은 꽃 같아도 팔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 그러니까요. 얼굴이 꽃 같을 땐 더 귀하게 팔아야죠. 저같이 생긴 처자는 싸게 넘기면 손해예요. 연하는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째 꾸물거리던 비가 거치고 해가 들자 연안의 기와지붕 위에 까치가 날아들었습니다. 매파 개춘댁이 다시 연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진짜 물건이요. 댁딸이 딱 원하는 혼처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라 했지요?
장사꾼이랍시고 장사꾼이 아니여. 저작거리 돈놀이꾼이여. 전대가 밑빠진 독이래요. 아무리 쓰고 써도 안 준다지 뭐요. 옆에서 연하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은요? 17칸 기와집? 통영 자개농의 병풍도 8폭짜리라오. 마당에 소나무 2그루에 연못까지. 어머나. 연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는 게 흠이긴 해. 40이 넘었는데. 뭐요? 그건 뭐 좀만 참고 삶은 곧 뒤따라가지 않겠어. 내 보기엔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여. 연하 어미가 한숨을 쉬며 슬쩍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개매파가 슬며시 몸을 기울이며 소곤거렸습니다. 그 댁께서 말입니다. 혼례 치르면 신부값으로 논 3마지기 준다 하더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에서 연하 아비가 말을 꺼냈습니다. 허락하세. 아니 여보, 참말이시오? 딸년이 저리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뭘 어쩌겠나. 3마지기면 우리 뒤뜰 논도 되찾겠구먼. 며칠 뒤 연하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대문에 가마꾼 넷이 입 벌리며 줄을 맞춰 섰습니다. 와, 연아 저거 정말 부잣집으로 시집가네. 혼례상에 술이 6가지라네. 무말린 나물도 은쟁반에 올랐다더라고. 3월은 멀찍이서 그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사람들을 쓱 훑어보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혼례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장독대 옆 초가삼간 마당 끝에 작은 멍석을 깔고 3월과 덕배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죠. 오늘부터 내가 평생 이 손으로 일하고 이 발로 뛰어 당신 굶기진 않겠소. 저는 뭐 고생도 괜찮아요. 서방님만 옆에 계시면. 덕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3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장날이 되었습니다. 3월은 장에 돼지머리 고기와 탁배기 한 호리병을 사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인파 속에서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3월이 아니야? 고개를 돌리자 신세 훤해 보이는 연하가 어깨를 으쓱이며 서 있었습니다. 연아야, 오래간만이네. 너 얼굴 좋다야. 너 지금 어디서 사니? 아, 그쪽에 시집 갔다고 들었어. 누구더라, 덕배? 응. 허허, 그래? 너랑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연하는 그 말과 동시에 3월의 팔을 끌었습니다. 야,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 좀 들렀다 가. 보여줄 게 많거든. 연하의 17칸 기와집은 말 그대로 대궐 같았습니다. 대청엔 8폭 병풍이 척 서 있었고 벽장엔 통영 자개농에 먹감 경대가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와, 엄청나네. 왜 그래?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보니까 그렇지. 3월이 혀를 내두르자 연하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점심상을 차리거라. 잠시 후 20첩 반찬상이 올라왔습니다. 3월아, 돈이 별거 아니더라. 우리 서방님이 이거나 써보소 하면서 전대를 던져주는데 그 전대가 얼마나 두툼하냐면 내가 비단옷 사고 금비녀 사고 옥팔찌 사고 다 해도 돈이 반도 안 줄더라. 그래.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구나. 근데 내 서방 덕배는 장간다고 나설 때 너한테 돈 얼마나 주디? 그냥 며칠 먹을 만큼? 어머, 너 아직도 쌀이 떨어지면 사. 우리 집엔 쌀 몇 가마가 있는지 셀 수도 없어 기억도 안 나는데. 3월은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장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속이 울렁이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3월은 눈을 꼭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이고, 지집에 그래 니 똥 굴타.
배가 불렀는가, 허파까지 찼는가 모르겠네. 집에 돌아오자 덕배는 밭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임자 뭐 먹을 거라도 사왔어? 예, 탁배기 한오리병이랑 돼지머리 고기요. 허허, 그럼 오늘은 잔칫날이요? 탁배기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마신 덕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3월의 손을 툭 쥐었습니다. 고맙네 임자. 그리고 미안하네.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이 힘든 날을 견딜 수가 있구려. 뭐가 미안합니까? 저는 서방님만 있으면 됩니다. 초저녁부터 불이 꺼지고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덕배는 논 한마지기를 사든가 밭대기 하나를 샀죠. 그리고 3월은 떡두꺼비 같은 사내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초가삼간 지붕 위엔 진짜 복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소문 하나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연하가 친정에 와 있다더라. 그 집에서 쫓겨났다 카더라. 첩이 생겼다나 어쨌다나. 그 첩 머리채 잡았다가 오히려 남편한테 맞고 눈두덩이가 밤탱이라더라. 3월은 그 소문을 듣고는 덕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저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뭔 일 있어? 그래, 다녀오시오. 천천히 다녀오시게. 3월이 친정에 당도하자 정말로 앞집 연하가 망가진 몰골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아야, 너 진짜 왔구나. 3월아. 연하는 3월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쪽 눈은 퍼렇게 부어오르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나 몰래 첩을 들였더라고. 그 계집 머리채 잡았더니 서방님이 나를 사람도 아니게 패더라. 3월은 조용히 연하 옆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연하의 이야기가 그치자 부드럽게 말했죠. 우리 신랑도 첩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뭐? 밥 짓는 중에도 뒤에서 저고리 끈을 풀고 방걸레질 하는데도 와서 엎이고 도대체 귀찮아서 못 살겠어. 첩이라도 있어야 숨통이 좀 트일 텐디. 연하는 말없이 3월을 바라보다 이내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몇 해 전 그 기와집에서 들었던 돈자랑보다 훨씬 더 쓰렸습니다.